중소벤처기업부가 공영 홈쇼핑에서 국내 생산 제품만 판매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불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안전 진단을 받은 BMW 차량마저 화재가 발생하자 BMW 차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이 최근 불거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바람으로 카드사들뿐 아니라 중간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벤사들마저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공영홈쇼핑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하겠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키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의중이 담긴 정책인데요. 의도는 좋다지만 해당 업체들과의 의사소통조차 없는 일방적 통보에 가까워 논란이 거셉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필요할 텐데 현장과 소통을 그토록 강조하던 홍 장관의 말과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영 홈쇼핑을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팔겠다는 방침인데 이러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발주해 들여온 주문자 생산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 OEM 제품이 너무 많다, 비중이. 국정감사에서 저희 지적을 받았는데, 장관님, 그러면 뭐, 공영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 제품 기업만 판매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라. 정책 의도는 좋다지만 문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는 겁니다. 인건비 등의 문제로 베트남 등에서 생산해온 중소업체들은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도 이렇다 할 공론화의장을 마련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소통의 과정조차 없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논란은 이미 기사화됐고 해당 기업들이 이를 보지 않았겠냐며 입소문이 났을 거라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이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공지를 했다든가 그런 거는 진행은 된 건 없었고, 언론에 기사가 나왔고, 입소문이 이렇게 빨리 돌기는 해요. 공영홈쇼핑은 지난 3월 업체들과의 회의에서 이를 언급했다지만 이는 분기별로 하는 정례적인 회의일 뿐 이번 사안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소통을 누누이 강조하던 홍종학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야 할 그가 관련 업계와 소통 한 번 없이 내놓은 이번 정책에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 주말 안전 진단을 받은 BMW 차량마저 화재가 나면서 점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BMW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등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BMW 차주들은 우리가 범죄자냐며 BMW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BMW 차량 소유자가 범죄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국민들에게 조롱과 멸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한 BMW 차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 차주는 주차장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BMW 본사나 청와대 앞에서 차량과 함께 화장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BMW 차주들은 화재가 잇따르자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5,000명가량이 집단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BMW의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하려던 BMW 차주들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BMW 차량 화재가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목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2014년식 BMW 520D 차량의 엔진룸에 불이 났는데 이 차는 이미 사흘 전 목포 서비스 센터에서 이상 없다는 안전진단을 받은 차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첫 사례입니다. BMW 차주들은 이미 화재 피해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BMW 차 입장 거부, 이동주차 요구, 주행 금지 등을 원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마저 불에 타면서 차량 운행 중지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겁니다. 인내심의 한계 상황을 넘어선 BMW 차주들은 지금 BMW 측에 무조건 대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BMW 그룹 코리아는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화재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국민 사과는 지난 주말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BMW 측은 서비스 센터 정비사가 많은 물량을 점검하고 있어 꼼꼼히 하지 못했다며 내부 재교육을 해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화재 원인을 설명한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 누수와 흡기 다기관의 침전물 탓에 화재가 난 것이라고 국토부 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화재 사고가 나는 데 대해선 사고율이 세계적으로 비슷하다면서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효준 회장은 오는 20일부터 EGR 교체, 침전물이 쌓인 파이프 청소 등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고객 불편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중간에서 업무를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벤사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벤사는 정부의 IC 단말기 사용 의무화로 지난 3년간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요. 무슨 페이 바람이 불면서 결제 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기라도 하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부담 등으로 영업 환경이 나빠진 신용카드사들이 요즘 열심히 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일인데요. 이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벤사입니다. 벤사는 상인이 점포를 열 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업무 처리, 카드 단말기 제공, 카드 점포 수거 등을 맡습니다. 대신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카드사가 이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벤사를 거치는 대신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카드 등은 지난해부터 대형 가맹점과 결제 직승인을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습니다. 정액제에서는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100원씩 붙던 벤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결제 금액에 비례해 달라진 겁니다. 정률제가 되니 소액 결제 업종에서 받던 수수료가 확 줄었습니다. 대신 거액 결제 업종에서 수수료가 늘어야 하는데 이건 직승인으로 대형 가맹점을 빼앗겨 받을 수 없습니다. IC 단말기 사용 의무화도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벤사는 당국이 하라는 대로 지난 3년간 IC 단말기 설치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결제 시스템을 무슨 페이로 바꾼다고 합니다. 벤사가 요즘 결제 직승인, 정률제, IC 단말기 사용 의무화 등 수익이 줄어드는 삼각파도를 맞아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편의점 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도시락 용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어느덧 1년 판매량 2억 개를 바라보는 편의점 도시락. 음식을 담는 용기는 100% 플라스틱입니다.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동참한 편의점 업계는 도시락 용기를 주목했습니다. 점포수 기준 1, 2위인 CU와 GS25는 이달부터 친환경 용기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코넛 껍질과 같이 동식물이나 미생물로부터 얻은 물질인 바이오 소재를 활용해 플라스틱 함유량을 60%대로 낮췄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분해에 걸리는 시간도 절반가량 단축됩니다. 지난해 전체 편의점에서 팔린 도시락 중 두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븐일레븐도 올 하반기에 테스트를 거친 뒤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이제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플라스틱 양은 한 30%를 줄어가지고 좋은 측면이 있지만 또 이제 이거 재활용할 때는 다른 재질하고 섞여서 재활용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셔갖고 하나의 단일 재질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밖에도 도시락에 사용하는 숟가락을 나무 재질로 대체하는가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플라스틱 덮개가 필요 없는 도시락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 전문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사도 아무런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7개 카드사와 12개 캐피탈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15개국에 37개 해외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전사들은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에서 수익성의 한계를 느끼자 새로운 수익원을 얻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18개 점포는 초기 IT 등 인프라 투자, 인수한 현지 법인의 기존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급 적립 강화 등으로 2015년 이후 총 68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15년 이전에 진출한 점포도 해외 총자산 순이익 규모가 국내의 2에서 4%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여전사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에서 여전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운영하던 홍콩 사무소를 4달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싱가포르에 신설하려던 사무소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베트남, 중국 등 8개 해외 사무소가 더 있지만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진출을 하면서 금융당국이나 여신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하려면 당국의 심사 지원 등에 있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투기 지역을 새롭게 지정해 집값 상승을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파리 대책 이후 1년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정부 규제에도 14.23% 상승했습니다. 분당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분당선 미금역 개통도 되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강남권의 집값이 오르자 갭매우기 현상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집값이 꿈틀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꺼내들 방침입니다. 높은 집값 상승률을 이어온 분당이 투기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와 DTI가 40%로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앞서 언급한 규제에다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됩니다. 현재 서울은 모든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6개 지역 중 양천구를 제외한 5곳이 비투기 지역입니다. 은평구는 지하철 노선 연장 기대감, 관악구는 저평가 대단지에 실수요자가 불리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꾸준히 집값이 오른 성북구, 서대문구, 광진구 등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에선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가 유력 대상지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건물주가 돼야 한다는 사회 풍토를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국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빌딩이나 상가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섰는데 국내 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KB금융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의 수는 27만 8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4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인당 평균 23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총 규모는 646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부는 부동산에 집중됐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구성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은 약 42%인 반면 부동산은 53%를 조금 넘어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이 유독 높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금융자산과의 비중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총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중에서도 빌딩이나 상가의 비중이 확연하게 높았습니다. 총 자산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빌딩이나 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4.9%에 불과했지만 총자산 30억에서 50억 원은 17.3%, 50억에서 100억 원은 25.5%, 100억 원 이상은 39.3%로 상승했습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돈 벌어 건물주 되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부자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부동산 자산을 늘렸다는 응답은 55.8%, 유지는 36.3%인 반면 줄인 경우는 8%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1년에 대한 설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35.5%로 줄이겠다고 답한 5.3%보다 6배 이상 많았고 유지는 60%에 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애초 삼성전자가 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제동을 걸면서 투자 계획 발표는 미뤄졌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오늘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공장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방문한 건데요. 간담회에서는 미래 먹거리와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 부총리는 삼성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을 했고요. 삼성은 바이오 산업 등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등 이 애로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애초 두 사람의 만남이 결정이 됐을 때 삼성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투자 계획에 대한 언급은 실제로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논란이 좀 많았는데요. 보수 쪽에서는 투자를 위한 재벌의 팔비틀기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진보에서는 투자 구갈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가 직접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지난 3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삼성전자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가 재벌의 투자 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경고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고 김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의도하지 않은 논란 야기의 유감이라고 밝히며 대기업 투자나 고용 계획에 간섭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김 부총리가 대기업을 돌면서 이 투자 계획 발표를 이끌어내왔는데 유독 삼성에만 민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SK와 현대차, LG, 신세계 등 주요 그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번 삼성에 대해서만 유독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현재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있었던 삼성에 대해 정부가 경제 쪽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또 삼성이 이에 화답해서 투자를 하면 기존에 이번 정권이 추진을 해왔던 이 재벌 개혁은 포기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느긋하게 있을 만한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생산과 투자, 선행 지표까지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지표를 보면 어디 하나 좀 낙관적인 해석을 하기 어렵다는 위기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청와대의 윤종원 경제수석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양호한 상황이다라는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낙관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소비 투자 재고, 그다음에 제조업 가동률, 그다음에 대외 환경 종합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만 홀로 불황이야. 저기 미국에서 2, 4분기에 4.1% 성장을 했어. 우리나라 얼마나 한 거야 지금? 전년 동기해서 지금 2.9%야. 3% 미만 내려왔잖아 벌써. 현재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투자와 고용 창출이 한시가 급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재벌 개혁과 혁신 성장의 균형을 이뤄 추진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벌 개혁은 재벌 개혁대로 진행을 하고 협력할 수 있는 투자는 또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지속을 하고 두 가지가 충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애초에 내놓으려던 삼성의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삼성은 1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청와대 사이의 논란에 발표를 연기를 했습니다. 예고됐던 투자 계획을 꺼내지도 못한 상황에 이른 건데요. 그러나 시기가 다소 놓쳐졌을 뿐 조만간 적절한 시점에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부총리도 간담회 이후에 이 기자들과 만나서 삼성의 투자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 삼성이 여러 달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투자 내용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반도체 투자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 등 미래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네, 조만간 나올 삼성의 투자 계획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를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안을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적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가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 공급 우려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쪽 지방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설한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에 인태여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자영업 비서관은 지난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신설을 지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여름 일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329명이고 이 가운데 39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에서 초기 물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 원료 의약품 발사르탄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산 원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들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원료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200일을 맞은 가운데 이 터미널을 이용한 국제여객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1, 2터미널을 합한 전체 이용객이 22만 명에 근접하며 기존 하루 여객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식혀주기에는 역부족이겠는데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35도, 광주는 36도로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하늘에 강한 햇볕이 차단돼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한낮에도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를 올 때를 제외하고는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이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의 생성도 활발해져 오존 농도 역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올 때가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 한낮에 서울, 수원, 청주 35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하늘에 낮 기온 속초 28도 등으로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광주 36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전주도 35도, 대구 34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 35도 안팎의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